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백신 맞으셨습니까? 60세부터 74세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 이 백신 접종 예약이 내일까지예요. 오늘 포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대표번호 120으로 전화하시면 예약 방법, 자치구별 콜센터 전화번호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여기 온라인 예약하셔도 되고 자치구별로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하셔도 되고요. 아예 어렵다 하면 동주민센터 가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서둘러서 주사 맞으시기 바라고요. 집값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우리 양님, 테세우스님, 또 캐니5님 외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자, 이 집값 통계는요. 정부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구한국감정원이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계를 내고요. 오늘 인용해서 말씀드린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월간으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니까 이 부분은 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핫픽 플러스 오늘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윤여정 선생님 요새 그 CF계의 거의 퀸이다 하실 만한데 목소리만 나오는 광고가 꽤 많아요. 그 윤여정 선생님이 예, 나를 왜 호텔에 데리고 왔니? 제 물 좀 갖다 줘라, 예. 몇 톤지 알려줘라. 이런 광고 제가 봤는데 이게 실제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쓰이는 AI 로봇 그 친구가 거기 나오는 거라면서요? 네. 요즘 음성 서비스들 한국에서는 클로바도 있고 또 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많이 발생돼서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어떤 배우의 목소리를 어떤 유명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이런 네. 기술들은 한 2, 3년 전부터 대단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2016년 3월이었는데 네.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둔다고 했던 분하고 구글의 인공지능인 이 알파고가 대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대국에서 저도 그때 보도국에서 알파고 빛 이세돌 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속보가 나갔던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요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에 있었던 이 이세돌 알파고 사건이 대단히 컸죠. 그래서 대단히 전 사회적인 충격을 받아서 네. 곧 인간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이제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한번 저희가 반추해 보면서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가?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해외에서 가장 컸던 사건은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프라이와 오스본이라는 두 학자가 썼던 이 논문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거든요. 학계에서는. 즉 지금 인류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큰 산업적인 질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던 컴퓨터의 어떠한 일상에서의 도입들이 이제 어느 포인트 즉 어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함으로써 이제 일자리들이 새로 생성되는 것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서 대단히 가속도를 맞이하면서 많은 일자리들 그때 오스본이 했던 그 옥스퍼드 연구소는 보고서는 47%의 일자리가 2030년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때문에요. 네, 그렇죠. AI, 로봇 이런 것들을 네. 적용해서 그리고 2018년에도 OECD에서 보고가 나와서 OECD의 이러한 흔히 말하는 산업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도 약 36%의 일자리들이 약 50%에서 70%의 확률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보고서들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과연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저는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과거처럼 집 앞에 막 로봇이 찾아와서 톡톡톡 당신의 일자리는 이제 내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대신 출근할게요 이러한 네. 로봇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소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얼렁뚱땅 갑자기 자동화가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자동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심각하게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재미있죠.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뭐 확 없어졌다.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피부에 와닿게 느낀 건 그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백화점 한번 구경을 가봤습니다. 가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봤더니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키오스크로 다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하면은 아무 서비스도 이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휴대폰이 일단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하고 예약 시스템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번거로워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여기 이름 적고 기다리세요 했던 분들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형적으로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그런 키오스크 주문은 대단히 보편화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큰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식당 가도 요즘 테이블 위에다가 흔히 말하는 뭐 패드 같은 걸 깔아놓고 여기서 주문하면은 오고 굳이 이제 벨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주문하면은 오고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동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는 락다운이 심하지 않았지만 락다운이 심했던 북미나 유럽에서는 그때 그 북미나 유럽은 이런 자동화가 한국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관대하거든요. 이런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은 되게 힘든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면 폭력적으로 확 도입이 되는데요. 저만 빼고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북미는 이런 부분들이 저항력들이 세서 네.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시기에 확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척도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진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에 보는 이러한 자동화 이런 것 대표적인 게 우리 은행에 있는 ATM기죠. 이것이 네. 1967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 ATM기는 있다고 해서 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많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ATM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은행의 지선이 최소한이 있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가봐도 키오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서 4명, 5명이 하는 일들을 이제 1명, 2명이 관리 감독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건데요. 이런 오토메이션 기계 부분들은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냐면 회사에서는 회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액을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이거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봤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자동화돼서 보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라든지 은행권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조금은 고연봉을 받고 계셨던 분들의 일자리들이 대단히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서는 RPA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세싱 과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그 딜라이트라는 컨설팅 회사에서도 질문을 해서 기업 경영자들한테 이걸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6명은 이미 도입을 했고 앞으로 13%는 앞으로 3년 안에 도입할 거라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 과거에는 이 노동자들이 저항이 되게 강했어요. 네. 근데 우선 노동자들이 일전 해고를 했고 우선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비용 절감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나 도입을 하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면 가격이 $10,000인데요. 2명에서 4명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1년에 $10,000. 1년에 $10,000 주는데 2명에서 4명이라는 사람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거든요. 4대 보험 필요 없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속속 기업, 대기업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보험회사들, 재무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은행권들, 투자회사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르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회계, 은행원 이런 분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고소득을 받는 좋은 일자리로 선호되는 직장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은행권에서 점포가 사라지고 사거리 아주 한 중심에 있었던 은행 점포들이 저기 뒷골목 2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변화는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 이런 것들도 자동화나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하고 브루킹스 미국 연구가 이 두 연구 집단에서 최근에
최근에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고졸 학력보다는 대졸 학력이 더욱더 위험하고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더 위험하고 그리고 백인이 더 위험하고 또 그래요? 아시아계 똑똑한 아시아계인들이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즉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육체 노동의 저가 노동력들을 대체하는 로봇을 도입한다는 건 비쌉니다. 하지만 고학력의 사람들을 대체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귀가 쏠깃해지는 거거든요. 왜? 비용 절감 효과가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고학력이 더욱더 위험한 것이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까지 로봇으로 해가지고 대체하면서까지 해야 될 비용 절감 효과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은 이 일자리가 고인력일수록, 그러니까 고임금일수록. 네. 고임금일수록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거죠. 야, 이게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굉장히 싸늘한 게 로봇이 비싸냐 사람이 비싸냐 할 때 로봇이 비싸면 들여오지 않고 네. 사람이 비싸고 일단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산재법 다 피해갈 수 있으니 로봇이 들어오는 경우가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일수록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한 3개 기업이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대단히 인기거든요. 이 3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어디에도 오토메이션 이 회사하고 이름 자체가 무서워요.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 블루프리즘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최근에 4월달에 상장했던 UiPath라는 이러한 세계 기업이 대표적인 전 세계 이 오토메이션을 담당하는 특히 재무나 회계 쪽에서 자동화를 담당하는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 종합병원 정말 자동화 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그렇죠.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약국 가세요? 이거 다 표로. 톡톡 치면 다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세계 기업들이 이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좀 편리한 자동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5명이 일하는 것을 2명으로 줄여주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으로 대단히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느 틈에 생각해보니까 병원 갔을 때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종합병원 옆에는 도와주신 분들이 있겠죠. 그 옆에 설명해 주신 분들 계셨거든요. 네. 원래 양쪽에 다 계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한쪽에만 계시더라고요.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일자리가 지금 하나는 남아 있지만 그 전에는 그걸 다 정리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비행기도 여객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보잉 747라든지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이때 탔던 이 비행기들 조종사가 4명 있었다 그래요. 1960년대만. 그래요? 지금 4명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해서는 큰 비행기도 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장, 부기장. 네. 근데 사실은 착륙하고 이 출발할 때 외에는 사실은 기장이 그렇게 필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해요. 자동화가 다 된 거죠. 그렇게 자동화라는 것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전면적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고 2명이 하는 것을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간의 목숨이 달린 거니까 2명이 서로를 지켜주고 혹시 좋을까 봐 이 정도의 2명이 남겨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들이 앞으로 되게 크게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 내가 회사 사장이다 하면은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에 약간 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정부라든지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저항이 되게 심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저항이 좀 누그러지고 이러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해서 살아남겠다는 이 축의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노동조합의 어떤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항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든지, 네.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지 석유 발전이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과거 석탄 발전소에 있었던 분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는 것 또는 유럽에서는 요즘 병원에서 끝나고 나오면 저희가 약국 가서 약을 타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유럽은 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있는 것도 제가 처방전을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또는 병원에서 제가 유용하게 하는 곳에 앱으로 전달을 해주면 그냥 집으로 배달이 되어 와요, 약이. 약이요? 네. 왠지 약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방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전 도입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약국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약국들은 사실은 또
병원 같은 기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들어가서. 약국은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머리 아파서 먹으면 허리도 안 아파지고 그런 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업종에서의 큰 변화가 있는 것들, 약국, 자동차 산업 또는 발전 산업 이런 데서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크게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갈등을 낳습니다. 쉽게 약국에서 이제 약국을 우리가 처방전을 앱으로 주문하는 시대, 이커머스가 네. 되는 시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들이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장에서 내연기관 공장과 전기차 공장 또는 석탄 발전에서 풍력이나 우리가 태양열 발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자리 변동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소스 오토메이션 이 얼렁뚱땅 자동화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키오스크고 은행의 ATM이지만 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회계나 재무나 고인력 부분에서 또는 한국 사회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이 법적 영역에서 즉 변호사가 혼자 하지 못해서 사무장님을 많이 두는데요. 네.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딥러닝을 통해서 만약에 네.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고 하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판례 찾는 게 미국 변호사나 아니면은 그 어쏘라고 하는 네. 초임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AI가 대신해 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과거에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유명한 아유, 압력 그런 명작을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네. 사실은 유레카하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 판례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막 이거 생각났어. 막 그래서 도서관 가지고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너 천재야 천재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천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3초 만에. 아, 그러니까 하버드 공부벌레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소프트웨어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변호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또는 3명의 변호사가 하던 일을 1명의 변호사가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자동화 일자리의 위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 그래서 그 로톡이라는 회사하고 변호사 업계랄까요? 변호사 협회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해당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앱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한창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국 사회도 분명히 전 증가했을 거라 보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폭발적으로 락다운이 심한 곳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정신상담도 AI가 해주는 즉 의사들이 대면으로 정신상담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AI 정신상담이 대단히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네. 결국은 의사한테 전달하는데요. 의사에게 가기 전까지. 근데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건 미국의 한 조그만 시 같은 경우 시 전체에서 시장이 나서서 단체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기 그래도 디텍션 발견을 해서 네. 혹시 자살로 갈 수 있고 위험한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네. 이러면서 정신상담 부분에서도 AI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확산되고 있고 한국 또한 이것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 봅니다. 요즘 언어와 관련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자연어 처리와 부분들이 진화하면서 언어와 관련된 인간의 소통들을 부분들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무슨 루다 사건이었죠? 네. 네. 이루다. 사건 이것처럼 생각보다 언어와 관련된 부분도 진화되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가 노동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 콜센터 같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AI의 진화 속도와 맞춰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양한 케이스나 시나리오가 스터디가 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 그렇다는 말씀인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스카페이스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은 박사님 새로운 형태의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마냥 인공지능이나 AI가 그냥 디스토피아만 불러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들도 만들어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폭력 발전의 어떠한 발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AI 개발자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고급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클라우드를 잘 다루는 사람들,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제가 A라는 공장에서 라인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는 우리 회사에 개발자가 있긴 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잘 못 다룹니다. 그럼 이분들을 해고하고 클라우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고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분은 이러한 잡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재교육 시장이 대단히 발전한다. 그리고 이것의 재교육 시장이 발전한다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모든 청취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대학 교육 한 번으로 평생 직장 마련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 또 해야 돼요? 네.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되고 이러한 재교육의 영원한 재교육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열린 사고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교육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또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정의롭게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예를 들자라면은 석탄 발전소에서는 대단히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있었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태양열 발전은 가능하면 여성 중심의 일자리로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흑인 여성으로 하겠다.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정부 정책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스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우리 눈에 보지 않는 이런 프로세싱 오토메이션과 관련돼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면 제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 온 것을 검토해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부서가 15명이었는데 뭐 조금씩 줄이더니 결국은 3명 남았어요.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게 한다든지 네. 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 개발 영역에서도 A라는 개발밖에 못했었는데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도 요즘 많이 인기 있는 데이터 처리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리 이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없습니다. 네이버가 8,000명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도 인력이 빠져나가면 저희도 사실 뽑아야 되는 거고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장들이 네.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인력들이 어쩔 수 없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옮겨가야 하면 우리도 새로운 개인기를 좀 장착해야 하고 부캐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인데 뭐 마냥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뺏길 수는 없으니까 지식도 시대에 따라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계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군요. 이 계속 공부해야 하고 영원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굉장히 무겁게 화두를 하나 던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 최신 경제 트렌드를 듣다 보면 그 새롭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오늘도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